네,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여론조사 전문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국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전국이 또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검법 처리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할 때만 해도 좀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님,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 상황? 아무튼 뭐 이제 이태원 그 영수회담 이후에 어쨌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어떤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예. 곧바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 뭐라고 그러죠? 강행 처리라고 해야 되나? 단독 처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사건으로 다시 여야 전국이 좀 경색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자, 결국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 단독 표결로 처리됐는데 바로 규탄 대회를 가졌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또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말로써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랐을까? 그 상황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그 국회 상황을 좀 유심히 봤는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그 단독 상정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냥 굉장히 평화롭게 퇴장을 했고 바로 나가서 또 규탄 대회를. 규탄 대회도 뭐 이렇게 목소리에 힘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 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예전처럼 일상적으로 예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다루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총선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사건이 계속 커져왔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여기서도 어쨌든 그런 변칙 처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최상병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 사건이 처음에는 이제 최상병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1차 수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무튼 이 수사에 대해서 경찰 이첩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외압 의혹이 이제 생기게 된 거고 여기다가 이제 그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 수괴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선 과정에서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임명 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건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지금까지. 초기에 사실 이게 그 안타깝지만 초기에 잘 수습했으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이후에 그냥 매뉴얼하고 해서 그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뭐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될 일이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커져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뇌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처리 과정이 향후 전국에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뇌관으로 지금 작용할 걸로 지금 여권에서는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바로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홍철호 정무수석이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민주당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은 공수처도 그러면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은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보고 지키라고 하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더더욱이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후 수사 상황을 좀 보고 좀 미진하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좀 구체적으로 한 건데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전에 나온 거긴 합니다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죠. 김 이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조사는 이제 전국 지표 조사 NBS라고 하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그리고 한국 리서치 4개 회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월, 화, 수 3일간 조사를 했고요. 가상번호 무선 전화 면접 100%입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었을 때 찬성이 이제 67 나오고 반대가 19, 잘 모르겠다가 15로 나왔는데요. 찬성 67이면은 사실상 그 국민 3분 중에 이제 2분 정도는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조사에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은 이 찬성하는 입장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뭐 지역이라든지 어느 연령대에서 반대가 더 많다거나 이러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찬성 입장이 진보, 중도, 보수 모두에서 찬성 입장이 더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또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한다라는 게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요. 사실은 저 결과로 보면 국민적인 전체 여론은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저게 처리 직전에 나온 결과인데 처리 후에 지금 물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총선 끝난 다음에 갑자기 등장한 이슈로서 물어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뭐 처리했더니 그다음엔 어떻더라.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를 게 없는 게 이거 작년 말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특검법에 대한 동의가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는 아까 우리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그 정부가 다루기 힘든 상당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라도 좀 뭐랄까 반대가 좀 많고 뭐 이러면은 거기에 좀 기대 볼 만도 할 텐데 지금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절반은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여론은 지금 꾸준히 이와 관련해서는 한쪽으로 굉장히 우세하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시사하고 이런다고 하는 거는 국민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많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아까 유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수층에서도 찬성을 하지만 결은 좀 다르지 않을까. 뭐냐면 가령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좀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다. 왜 선거를 앞두고 또 이종섭 전 장관을 맞습니다. 호주 대사로 보냈느냐. 대응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측면에서는 좀 진보층의 찬성 그 의견을 내주신 분들하고는 그 좀 그렇게 입장을 밝힌 그 이유 결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번 조사에서 주목한 것이 반대가 19%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도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8%포인트가 낮은 상태거든요. 반대하는 의견이. 그럼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검법에 찬성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건 그 약간 차원이 다른 위기 국면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최고 수준의 위기 관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정진석 실장이나 홍철호 수석이 지금 특검법 통과 직후 내놓은 그 입장을 보면은 좀 상황이 굉장히 아니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런 감정적인 정치적 레토릭 그 정진석 실장은 그런 뭐 나쁜 정치라는 말을 이제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랑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공수처 얘기하신 수석 입장도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고 이건 다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이 사태를 굉장히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 사실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대응 방식, 기존의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 갖고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냥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 대응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힘도 그냥 반대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가령 특검법 내부에 가령 뭐 수사 규모나 수사 범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거는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피해갈 수 없다면 여당이 더 주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는 것이 그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이 오늘도 나왔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도 말라는 압박을 오늘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예, 그럼 김봉석 이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늘 이 발언들, 이런 입장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거부권 전국이 벌어질 그 상황까지 좀 염두에 두고 좀 나온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더 큰 파고, 여론에 민심의 아주 거대한 파고에 휩쓸릴 수 있다, 이런 경고인데요. 사실 저게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저게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는 대충 하시죠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민주당도. 사실은 민주당도 등 떠밀려서 여론의 어떤 압박에 못 이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국회에 가서 여야 협의를 해라, 협치를 해라라고 하면 여론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당이 야합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럼 우리는 주저앉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완전히 배수진을 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집단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걸 보면 현재까지는 여당이 이제 단일 대오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부권 행사 시에 이후 재표결 때는 다를 것인가? 저는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5월 17일이 시한이고, 그 안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든 수용을 하든 뭐 둘 중에 하나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5월 29일이 21대 국회 만기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27일이나 28일 날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제2 표결을 할 민주당의 예정이다. 계획이죠, 그게. 뭐 그게 계획인데,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제2를 요구한 그 기간 동안 여당 내부에 엄청난 긴장과 갈등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재선이 안 되신 분들이 거의 한 5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그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고, 저는 이제 그거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보다 아무튼 능동적인 협상 태도를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은 이 최상병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공수처가 수사하면 된다. 이 단계는 이미 지난 거거든요. 국민들 인식 수준에서 보면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있는데, 그럼 이 특검을 어떤 수준에서 치룰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이 여당이 뭔가 해법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권 내에서도 지금 야권의 공세는 부당하지만 어떤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을 자꾸 인용을 하는데,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특검을 거부하는데, 좀 야당 대표는 좀 더 정제된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필요성도 인정하고, 지금 뭐 진짜 젊은 그것도 안보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그 해병대에 갔다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을 밝히는 것은 사실은 국민적 의무이고 도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정쟁화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압박하는 방식이 좀 더 저는 뭐 언어가 너무 거친 언어들 말고 좀 더 설득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상황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야당과 협치를 하겠습니다. 예,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좀 더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전당대회 룰이 지금 계속 여당 내에서 좀 바꿔야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지금 쟁점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걸 선보겠다는 얘기일까요? 뭐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저는 관리형 비대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은 뭔가 진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 상태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그런 중도 확장에 계속 실패해 왔는데 최근 이 흐름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해법을 내놓을지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두 가지 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앞에는 예. 하나는 전당대회 룰이 있고 하나는 최상병 특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거다. 그리고 전당대회 룰은요. 무엇이 옳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 룰이 용산이 개입했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넘어서려면 룰은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 비율을 30%로 하든 50%로 하든 70%로 하든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전당대회 룰로 바꾸는 걸 피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했던 박찬대 의원이 과반의 찬성을 얻어서 오늘 원내대표에 드디어 올랐습니다. 당선 소감 준비됐으면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예, 유승찬 대표님, 앞서 이재명 대표가 좀 정제된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의견 주셨는데 지금 22대 국회 상황이 어떻게 좀 전개될지는 지금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내대표 경선이 안 이루어지고 추대됐다는 사실이 참 좀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이제 아시다시피 정당원이기 전에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내대표를 추대한 경우가 한 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전에 이번이 아마 두 번째일 건데 네. 원내대표는 흔히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찐명으로 알려진 우리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일성도 그렇고 앞으로 대치 국면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뭔가 여야 협치보다는 뭔가 강경 드라이브 일변도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도 난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활약한 강성 친명이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를 이렇게 의원을 소개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당선자들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당론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제 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서 본 여론조사, NBS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도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1%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9%입니다. 자, 김봉신 이사님. 예. 예. 이 총선에서 압승한 결과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민주당 예. 지지율을 보면. 그러면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유승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독주하는 그런 모습, 이거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될지 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말씀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총선에서 얻은 의석의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 이 정당 지지도가 29%에 이제 머물렀다 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정당 지지도하고 총선에서 당선자를 뽑는 이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죠. 너무나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를 채택을 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거기에서 이제 의석을 얻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29,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1인데 사실 두 정당은 어디가 높다고 말할 수 없죠. 다만 총선 시기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가 지금 12%로 잡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12%의 정당 지도에서 12 나오셨던 저분들 같은 경우에 지역구 투표에 가서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났겠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조사에서 정당 호감도도 물어봤습니다. 예. 호감도는 이제 지지도는 여러 정당을 알려주고 그 중에서 이제 어디를 지지하느냐 하나를 골라라라는 한 문항인데 호감도는 정당마다 묻는 거죠. 호감하느냐, 호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47, 국민의힘은 34, 녹색정의당 16, 조국혁신당 42 나왔거든요.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제 모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지금으로서는 야권 전체에 대해서 예.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 47 정도로 절반 정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저 호감도는 34입니다. 34면 세 명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사에서 대통령을 긍정하시는 분들이 27%인데 그거보다는 좀 높지만 무려 7%포인트 높지만 국민의힘이 하나의 큰 정당으로서의 호감을 얻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낫다. 더 놀라운 건 조국 혁신당이 42인데 예. 국민의힘이 호감도가 34로서 격차가 있습니다. 8%포인트 더 낮게 형성돼 있고요. 이건 5.1을 넘어서는 격차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그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읽을 수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호감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반대입니다. 결과를 국민의힘을 봐야 지지하시는 분들은 31, 호감하시는 분은 34입니다. 34요. 예, 그게 오히려 이제 비슷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호감도보다 낮게 나온 거. 낮죠. 그걸 좀 호감도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지도는 29인데 호감도는 47입니다. 예.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을 하시는 분들은 한 국민의 절반 정도인데 그랬을 때 여러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택하는 비율은 그보다는 이제 낮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예.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어떤 이미지 자산으로는 호감이 가는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 편성이라든지 예.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내대표를 뽑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내가 굳이 좋아할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네.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승자 컨벤션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원래 이제 선거를 이기면 지지율이 이렇게 한동안은 그래도 고공행진을 하는데 아직 예. 30% 밑으로 나왔다는 것은 좀 의외고요. 이유가 그거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은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의지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찍었던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그 사실 저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위 체제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22대 국회는 굉장히 공고해진 거잖아요. 근데 왜 저는 굳이 원내대표를 단독 추대했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경선을 안 나왔을까요? 경선을 나오면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당 안에. 민주당은 너무 1급 체제로 가서 근데 이런 것들이 예, 확장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상호작용을 하는데 민주당이 잘 되려면 사실 보수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금 보수가 뭐 정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뼈를 깎는 그 총선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정부 여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예전의 관행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체제가 이제 출범했으니까 어떻게 잘 수습을 해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의 이슈가 지금 계속 어떨까요? 좀 언론인들이 주로 보도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권 이슈에 좀 덮여서 그렇지 민주당에서 좀 악재들이 좀 몇 나오고 개 터졌어요. 네. 김동아 당선인의 학폭가해 의혹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도 어쨌든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그게 원래 이제 이게 이 공천이나 이 경선 과정이 예. 투명하게 경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검증 단계에서 검증이 좀 되는데 서대문 갑이었나요? 예, 이번에 서대문 갑에 거기 이제 청년 경선 지역에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말이 예. 좀 많았거든요. 경선 룰이 4번인가 5번인가 바뀌었어요. 경선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이제 뭔가 특정 그 계파나 인물이 주도하는 그 선거가 이루어지면 검증엔 소홀하게 마련이거든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고 아직 뭐 저는 뭐 학폭이 예. 뭐 팩트로 확인되거나 주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야를 떠나서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다소간 튀어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동완 당선인의 경우에는 또 대장동 변호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언론의 좀 검증이 좀 더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네. 예. 자 그리고 그 김남국 의원 그 코인 논란으로 이제 탈당했었는데 이번에 또 재입당 가능성 좀 높아지는 상황.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아직. 입당이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합당을 하면서 다시 이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거냐? 그러니까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냥 특별히 민주당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잘 원칙적으로 잘 처리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문제들이 국민 정서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걸 바라보는 이 중도층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것들이 마음속에 늘 다 이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원칙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당 수습을 잘하고 쇄신을 잘 한다면 민주당으로 또 시선이 또 쏠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국민의힘은 관심을 가질 것이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의 또 다른 변수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거든요. 그 최근에 여론 흐름이 있었죠, 김봉신 이사님. 예. 흐름은 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총선 전과 비교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많이 지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총선 후에 바로 출마하기보다는 뭐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른 활동을 좀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갑자기 국민적인 기대감이 확 꺾여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에도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언론들이. 자, 어제 가수 김은국 씨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자, 녹취 준비됐으면 잠시 들어보죠. 예. 모르는 전화 사실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는데 문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김은국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내가 바로 전화했죠. 김은국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 수습 때문에 자기 또 사퇴했잖아요. 바로. 그런 바람에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제가 몸이 좀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 한번 연락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김은국 씨가 총선 때 이제 많은 후보자들 도와줬는데 당에서 아무런 전화가 없었다 이런 좀 불만을 토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전화를 했대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에 이렇게 바로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또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김 이사님은 이제 바로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능성을 좀 관측해 주셨는데 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 끝나고서 전화 못 받아서 억울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선거 도와줬는데 특히 패배한 정당은 그런 걸 챙길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겼으면 또 전화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저 전화는 저는 일종의 약간 해프닝이라고 보고요. 저것 때문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재개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출마 가능성은 전 잘 모르겠고요. 출마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패배한 장수가 어찌 됐건 그다음 당대표 선거에 바로 나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제가 알던 민주주의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출마 여부를 예측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앞으로 정치를 좀 크게 길게 하실 거면 이번에는 출마를 하시지 말고 아까 그 김봉신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축적해가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